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비무장지대 휴전선 일대에 담벼락을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어떤 변곡점이 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주 빅 이벤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입니다. 이 명분은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에 대한 답방인데 왜 지금 시점인지 한번 우선 짚어주시죠. 원래 이제 북러 관계는 냉전 이후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 보급 기지, 특히 탄약 보급 기지로서 북한의 중요성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인지를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타이밍이 맞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적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수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해진 상황인 거고, 지금 북러 간의 관계의 핵심이 이제 군사 협력이거든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6.25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6.25는 뭐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했다는 게 이제 거의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사실은 그 양측에게는 보여주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예, 우선 군 협력에 필요한 북한의 필요성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 러시아가 북한에 줄 일종의 선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약류가 이제 그 보급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게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SU-35나 미그 31 계열이나 이런 수호이나 이런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는 주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최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원하지만 그거는 주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이나 ICBM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느 나라 동맹인 경우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우리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우리가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핵심 첨단 기술을 북한에게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첨단 무기도 어렵고 첨단 기술도 주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난번 러시아 계열로 이 정찰위성 발사체 또 바꿨지만 실패했거든요. 만일에 제대로 기술을 전수해 줬다고 그러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측이 원하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첨단이나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이나 주기 어려운 게 푸틴 러시아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구형 인공위성 기술이나 구형 로켓 기술이나 아니면 기술적 조언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빅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방문은 정치적 립서비스,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외화 내빈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기술 협력이 이전될 것이라는 관측은 조금 더 회의적으로 보시는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들 러시아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 외교적 관계에 대한 어떤 뭐 러시아의 지원일까요?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죠. 일단 식량, 에너지, 비료, 러시아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줘도 충분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더 많죠. 지금 첨단 군사 기술, 첨단 무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 2019년 시진핑 방북 이후에 이거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내후외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푸틴 방북 자체가 하나의 이제 체제 결속이나 대외적인 이상 강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한 성과가 될 수가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61년에 북한과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 체결했던 우호 조약, 이 북러 동맹을 계승할 거라는 관측,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서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이라고 하는 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어요. 한미 동맹은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각자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이제 61년 조약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개입한다 돼 있거든요. 그럼 만일에 지금 동맹 조약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 조약을 맺고 동맹 조약을 맺어야만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위기나 그럼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는 거의 혈맹이 되는 얘기인데 그럼 한국 카드는 러시아는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방북 이번에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선을 안 넘을 테니까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가서 이번에 선을 넘어버리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게 되고 북한 쪽 무기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시켜주는 기능밖에 못하지만 한국적 무기들이 넘어가면 아마 전선이 뒤집힐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제 무기가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북러 간에 만일에 선을 넘는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체결해 버린다고 그러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60년 조약의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뭐 상호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 뭐 격상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61년 조약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되는 거죠. 한국과의 관계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푸틴의 최근의 발언도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사적인 어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의 교역 이 부분 역시도 러시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간의 최근에 탈냉전 이후에 북러 교역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대. 코로나 시기에는 한 해 5만 달러인 적도 있었어요. 의미가 없죠.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250에서 300억 달러 사이 되거든요. 그럼 이 시장을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이제 러시아는 유럽을 못 갑니다. 유럽이 공적이 됐거든요. 그럼 아태 지역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계획하는 미래 프로젝트가 신동방 정책,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이 뭐냐? 자원과 교통망이거든요. 물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한반도와 연결해서 아시아로 빼는 것.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 지역에 파는 건데 이 경우에 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 얘기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 장호진 안보실장도 푸틴 대통령 발언 이전에 동일하게 말했어요. 전략적으로 통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서로 손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북한보다. 예,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안보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중국을 고리로 하는 이 대북 압박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신냉전 외교예요. 북중러 연대. 그러나 이제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 냉전기 때는 공산권 경제 블록, 그다음에 자본주의권 경제 블록이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우방, 동맹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 지원 안 하거든요. 공개적인.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너무 친해지면 북러 연대에 중국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아시아 안보도 동시에 협하는 게 북러 협력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게 되면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한중 전략 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의처럼 지금 한국, 일본을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가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전략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죠. 한국을 관리하지만 이 한미일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을 포위한 어떤 그런 그림들, 미중 전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은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느슨한 연대는 계속하고 명시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협력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예, 상당히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이번 푸틴의 방북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 관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물풍선이 현재는 소강 국면에 접해 들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이 어떤 방북 이것에 따라서 북한도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일단 뭐 푸틴 대통령 방북 상황에서 시끄러운 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시선도 분산되고. 그러나 이제 풍선은 전단 나름대로의 어떤 경로를 추적해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반발했던 건 뭐냐면은 일부 단체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거든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남풍 북쪽으로도 바람이 지금 안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측 민간단체의 전단이나 생필품인데 저쪽은 주체가 인민군이 직접 했거든요. 거기다가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오물을 살포했거든요. 그 유엔군 사령부도 정전 입증 위반이라고 즉각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볼 땐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원하는 걸 못 얻었죠. 그 마지막 3차, 4차 때는 그래서 사실상 오물이 아니라 전단에 가까운 휴지나 쓰레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추가 전단 살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강 상태고 우리 역시 4차 오물 살포에는 확성기 방송 안 했거든요. 북한도 수위를 낮췄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단 살포 경로에 어떤 소강 상태인 거지 이 상태에서도 만일에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북한은 반항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푸틴 방북과는 연관성이 조금 적고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전략 실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본인들의 이제 전단에 대한 대응 체제의 어떤 판단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얼마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건 보십니까? 상당히 성과가 크죠.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독재체는 숨길 게 많잖아요. 확성기 방송은 대략 북쪽으로 20에서 한 30km 정도까지 방송이 되거든요. 또렷이 들려요. 그럼 개성시 전역도 다 들어가거든요. 전방 군단은 모두 물론이거니와. 그러면은 그동안 모든 남북 대화나 남북 군사 대회에서 북한이 요구해온 사실 애걸복걸했던 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오물풍선 5월 28, 29일, 6월 1일, 2일 두 차례 오물풍선 살포 이후에 1차는 원래 경고만 했죠. 그 2차에는 바로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했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긴 거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심리전이 있거든요. 심리전은 우리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 전략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이 확성기 방송 재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오물풍선 살포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엔 또 다른 동향이 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로 DMZ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군이 장벽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된 건데 그 길이가 현재는 1km도 안 되고 군 역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갑자기 이러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모든 큰 그림은 금년 이제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이제 남북을 전쟁 관계, 물론 이제 지난 연말부터 전환부터 했죠. 전쟁 관계, 최대 철두철미의 주적, 교전 관계로 바꿨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군 전략도 교전 관계에 준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 태세도 바뀌었고 이미 모든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로 철거했던, 파괴했던 지피해도 병력이 다시 진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전쟁 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이제 장벽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전쟁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DMZ 내부에 태세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오늘 또 최근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바지선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북한이 SLBM 이것의 발사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물론 이제 신포에서 동향은 자주 있어요.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뚜렷한 뭐 특별한 새로운 동향은 아니고요. 간헐적인 어떤 움직임이고 다만 북한의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혹은 잠수함 발사 순항 발사 SLCM 발사는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군옥 함이라고 그래서 이 파리사 영웅함 여기에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서 진술시켰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6월이면은 거의 10개월, 9개월, 10개월 돼가는데 동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SLCM, SLBM 발사관이 식별됐거든요. 그럼 아마 지금 시운전 중이거나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 중일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선에서 쏘는지 아니면 김군옥함에서 쏠 건지 그 여부지 아마 어느 경우든 조만간 SLBM이나 SLCM 발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건 푸틴 대통령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군사적인 일정이라고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DMZ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사적 뭐 움직임 이런 내용들은 전부 어떤 대내용이다, 북한의 대내용이다, 혹은 대외용이다 이런 우리를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다고 좀 큰 전략 변화죠. 왜냐하면은 지금 핵 미사일 개발 이거는 이제 국방력 강화 이건 대남 댐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전 관계, 전쟁 관계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미사일 이쪽은 전술 핵 공격 이쪽은 이제 대남용이고 이제 ICBM 미국용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과의 장기전, 그 다음에 남북을 교전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래할 정세의 변화들 예측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